안녕하십니까? 중국의 속사를 들여다보는 중국 쪽에게 주북일입니다. 우리는 중국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 이 언론들에서 비춰주는 겉모습만 아마 수박 거달기식으로 알 뿐이고 제대로 중국의 속속들이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특히 이 1980년대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을 통해서 중국을 추종하면서 반미를 선동하는 NL 자주파마저도 진짜 중국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모를 겁니다. 그저 허상을 쫓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 중국의 실체를 그야말로 완전 해부하듯이 제대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정말 괜찮은 책 한 권을 만났습니다. 바로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송재윤 교수가 쓴 슬픈 중국, 인민민주독재 1948-1964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49년 10월 1일 건국한 중국 공산당 정부를 대해부하면서 그들이 바라는 인민민주주의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권이 더 나올 예정입니다. 2권은 문화대변란이고 3권은 대륙의 자유인들. 이렇게 이 책을 주제를 나눠가지고 더 펴낼 예정인데요. 이미 출간된 1권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건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기근에 이르기까지 인민 독재주의가 초래한 인민의 디스토피아를,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당 독재의 비대한 대륙국가. 중국의 문제는 전 지구적 문제이고 중국 공산당의 모순은 세계사적 모순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을 보면 볼수록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의 조종석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 여당 핵심들의 생각을 그대로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저렇게 운영하는지, 저들이 왜 정치 체제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송재윤 교수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미 친중의 사상적 근저에는 1980년대 NL 자주파의 민족 해방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NL 자주파는 반전 반핵 양키 고홈을 외쳤는데 그들은 북한과 손을 잡고 미제를 몰아내자라고 주장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중국은 민족 해방 운동의 종주국과도 같았고 그들로서는 중국과 한국이 운명 공동체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와이타임스는 이 송재윤 교수가 쓴 슬픈 중국이라는 책과 또 조선일보 연재 중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과거와 현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점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주말이라든지 그리고 시시때에 따라 바로 이 중국 쪼개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인민 독재는 인민을 철저하게 장악해야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인민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중국 공산당은 여론을 이끄는 군중을 앞세웠습니다. 원래 이 군중이란 사전적 의미를 보면 다수 대중을 의미하지만 사실 실체는 모호하지요. 특히 요즘 시대 같은 경우 이 군중의 존재는 더더욱 애매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군중은 오프라인 집회로도 의견을 표출하지만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팬덤 형식으로 세상의 여론을 주도하려고 그러고 또 그런 얼굴 없는 군중을 통해서 다수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인민을 통제하고 또 민민을 완전히 압박하고 인민을 주도해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광장의 군중이 다수의 전체 인민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죠. 광화문에 10만 모였다고 그게 대한민국 전체 의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독재 정권은 군중을 앞세워서 이게 다수다 이러면서 다수를 선점한 다음에 그것이 인민의 전체 의사라고 교묘하게 변조하고 왜곡합니다. 10만 모였는데 100만 모였다 그러고 300만 모였다 그러고 언론은 그걸 또 크게 확대하고 그러는 거죠. 또 이미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장악을 이미 하고 있는 언론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란
입헌주의하고 민주주의를 결합해서 만든 거죠. 그런데 군중 지배라는 것은 한마디로 다수 독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괴멸, 민주주의의 자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아나키가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중국이 그랬습니다. 문화혁명 당시에 홍위병들은 자신들이 선이고 정의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홍위병을 앞세운 인민독재는 결국 마오쩌둥 1인 독재가 됐고 그 체제는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오쩌둥이 중국 대륙을 장악하게 된 배경을 보면 자신이 직접 혁명의 선두에 나서가지고 깃발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대리인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념교육, 정치세뇌, 공포정치, 대중동원, 정치숙청 이런 것들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대륙의 모든 것을 장악하기 위한 대발호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혁명의 선두에 어린 홍위병들을 내세웠습니다. 머리 큰 사람들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죠. 그들에게 사회주의 혁명 투사의 완장을 딱 차게 하니까 그저 잔인한 광기가 그들을 완전히 감싸게 된 겁니다. 마오쩌둥은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집단 광기를 부추겼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그들에게 몇 마디 툭툭 메시지를 던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1966년 마오쩌둥은 우선 베이징 중앙의 언론들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개최된 중국 공산당 중앙 11차 전체 회의에서 자신이 홍위병 조직에게 보낸 서신을 복사해서 배포하게 했습니다. 이 서신은 7월 28일 칭화대학 부속 중동학교의 홍위병 조직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이 무산계급 혁명 조반 정신 만세라는 2장의 대자보에 대한 답신이었습니다. 6월 24일 쓰여진 제1대자보의 핵심 태제는 조반유리, 그러니까 반란이 정당하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제2대자보 7월 2일 날 쓰여졌는데 핵심 태제는 뭐냐면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습관이라는 이른바 사구, 그러니까 4가지 오래된 것들 이런 것의 완전한 소멸이었습니다. 여기서 사구, 4가지 오래된 것들이라는 것을 요즘 우리나라에 비춰보자면 그게 바로 적폐입니다. 적폐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구를 소멸한다. 이게 뭐냐면 적폐를 청산한다. 이런 말과도 상통하는 겁니다. 여기에 마오가 보낸 답신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대들은 6월 24일과 7월 4일 2장의 대자보를 통해서 노동자, 농민, 혁명적 지식분자 및 혁명파를 착취하고 억압한 지주계급, 자산계급, 제국주의, 수정주의 및 그들의 주구를 향해 분노와 비난을 표출했으며 반동파에 대한 반란이 정당함을 설명했다. 이에 나는 그대들의 열렬한 지지를 표한다. 이미 이 어린 학생들로 이루어진 홍위병들은 마오쩌둥을 향한 존경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대자보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마오 주석의 가장 충실한 홍위병이다. 마오 주석께 무한 충성하며 가장 견결히, 가장 용감히, 가장 충실히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의 최고 지시를 집행해야만 한다. 조반은 무산계급 혁명의 전통이다. 홍위병이 계승하고 발양해야 될 전통이다. 우리는 과거에도 반란을 일으켰고 현재에도 반란을 일으키고 장래에도 계속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계급과 계급투쟁이 존재하는 한 반란을 일으킨다. 모순이 존재하는 한 반란을 일으킨다. 홍위병 전사여, 이미 반란을 일으켰으니 끝까지 밀고 나가자. 무산계급 혁명 조반정신 만세 만만세.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사상으로 무장된 중국의 홍위병들은 문화혁명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중국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시진핑 옹이의 결사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오쩌둥의 전체주의는 한마디로 열광적인 군중의 지지 위에서 실현된 겁니다.
근데 그런 군중은 사실 집단 최면에 의해서 자신들의 가치 체계를 송두리째 마오쩌둥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뒤바꿔 버린 겁니다. 마오쩌둥 당시에도 중앙문혁소조의 왕리라든지 관펑 그리고 취본이 같은 3대 필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간자라는 게 뭐 붓대, 문인 이런 뜻인데요. 요즘 말로 하자면 소위 필설가다, 뭐 이렇게 한 시대를 이끄는 문장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3대 필간자로 불리던 극좌의 지식분자들이 마오쩌둥을 뭐라고 추앙을 했느냐? 불세출의 영묘한 수령이다. 이렇게 칭송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중을 선동했습니다. 요즘 하는 말로 계몽군주라는 말이 이것과도 상통할 겁니다. 권력의 정당성을 고작 한 개인의 영웅적인 카리스마에 찾는 허술한 논변이었던 겁니다. 마오쩌둥의 핵심 추종자들은 그런 개인 숭배 중심의 논거를 가지고 군중들을 세뇌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마술적인 집단 체면의 효과를 이끌어낸 겁니다. 마오쩌둥을 그렇게 계몽군주의 우상으로 숭배하다 보니까 그런 군중의 광기가 인류 보편의 가치도 무시하고 가족까지 해치하는 파멸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대통령을 우리 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계몽군주로 추앙하다 보니까 자신의 종교적 가치관이라든지 보편 타당한 세계관, 심지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단절까지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홍위병들은 스스로를 혁명의 주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신념이라고도 해도 좋을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은 그런 그들을 마치 자신의 일부이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일심동체설을 퍼뜨렸습니다. 1966년 8월 18일에는 베이징의天安문 성루에서 홍위병의 대표가 마오쩌둥의 이 왼쪽 위 팔에 홍위병 수장, 빨간 홍위병 수장을 달아주는 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혁명원로 숭런치용의 딸인 숭빈빈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그 다음날 인민일보 일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자 홍위병 조직들은 자신들이 만든 마오쩌둥이라는 생각을 더욱더 확고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홍위병 자신들이 혁명의 주체라는 인식을 더욱 굳게 만들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광적인 마오쩌둥 지지자가 된 홍위병들에게는 한마디로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 후에 마오쩌둥을 조금이라도 비판한 자든지 적극적 옹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가차없이 편가르기라고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반동분자는 심지어 죽여도 된다는 광기들이 그 당시의 사회를 주름잡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오쩌둥의 홍위병이 지금 2021년에 중국에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당연히 남아있습니다. 이른바 국뽕에 빠진 중국인들은 아직도 철철 넘쳐납니다. 그래서 BTS의 말 몇 마디 가지고 온 중국이 뭐 뒤흔들렸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떠들썩했던 것이고요. 그런 일들은 지금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홍위병들이 지금 모양만 바꾼 채 그대로 시진핑의 홍위병들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국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어떤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대깨문이라고 그러죠. 대가리 깨지던 문재인. 아마 그 집단이 대표적일 겁니다.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집단들도 있죠. 그들은 지금의 대통령을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다 이거죠. 그 대깨문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이라고 인증서를 줬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민주당을 뒤흔들어도 된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승인을 해준 겁니다. 이낙연 대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의 에너지원이라고 감쌌죠. 마치 마오쩌둥에게 홍위병 수장을 달아준 뒤에 홍위병들이 더 광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깨문 아예 민주당을 장악하고 정치의 방향까지 좌지우지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범여권 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들의 눈치를 보죠. 얼마 전에도 그랬죠. 검찰 수사권 폐지 서약서를 써라 그러니까
그거 다 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가진 존재들이 됐습니다. 아무리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어도 이른바 대깨문이라는 문바들에게는 별것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자신의 소신이 어떠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깨문이 방향을 설정하면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반론이 있을 수가 없죠. 특히 대통령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반항할 수가 없죠. 어디 그뿐입니까? 소위 촛불 세력이라고 말하는 그 집단이 추구하는 정책과 어긋나는 발언을 한다든지 딴지를 걸면 곧바로 문바의 문자 폭탄 메시지를 받게 되죠. 평가를 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집단 린치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총선 때 여당 공천위원장에게 수천 통의 문자 폭탄을 보내가지고 친문 인사를 공천하라고 압박했죠. 이런 식으로 이른바 문바라는 문재인 팬덤 집단이 여당 의원들에게 갑질하면서 쥐락펴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대통령이 그들을 인정하고 지켜 세워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 그들의 지도자일까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오히려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 뒤에 숨는 경우들이 있죠. 얼마 전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고 집권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대놓고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던 것도 아마 같은 맥락이었을 겁니다. 문재인의 팬덤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주류라고 자부하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를 촛불 군중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죠. 그러면서 스스로 또 혁명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권 핵심들이 그들을 이용했고 그들을 또 앞세웠습니다. 마치 마오쩌둥 시대의 홍위병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그런 정치의 홍위병들이 정치를 쥐락펴락하게 되면 중국이 그랬던 것 같이 독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에 가까운 공룡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눈에 뵈는 게 없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촛불 홍위병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라를 혁명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뭡니까? 촛불 정권은 항상 옳다 하는 그 무오류 사고가 지금 대한민국을 험하게 난도질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의 집권층이 중국의 마오쩌둥 정치를 흉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중국 쪼개기 시간을 통해서 중국을 분석하면 할수록, 중국을 알아가면 할수록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왜 저렇게 말도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지 하나씩 이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홍위병 정치를 계속하게 되면 그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형해화되고 독재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결코 그들 생각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중국 쪼개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